오늘은 앨리스 쿠와 해럴드 헤르첸 사건을 다뤄보려고 해요. 먼저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살펴볼게요. 그리고 앨리스가 사라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다고 알려줬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사건에서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을 제 관점에서 짚어볼게요. 앨리스 쿠는 1982년 12월 2일 대만에서 태어났습니다. 앨리스의 가족은 공산주의를 피해 1989년 피지로 떠났어요. 그리고 1991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정착합니다. 앨리스는 2001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2006년에는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이후 부모님은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대만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앨리스는 2007년 산호세 근처에 있는 써니베일의 한 아파트로 이사해요. 그곳에서 그녀가 뭘 했냐면요. 가외 사업을 시작하게 돼요. 그걸 하면서 1년에 약 14만 달러, 하나 약 2억 1천만 원을 벌 정도로 꽤 안정적인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와, 1년에 2억이면 웬만한 사람의 연봉보다 높은 수준인데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느냐? 과외만 하고도요. 앨리스 쿤은 미국 최고의 부촌이나 교육 열기가 엄청난 실리콘밸리에서 과외를 하고 있었거든요. 주로 수학을 가르쳤다고 해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구글 본사가 있는 그곳에서 전 세계에서 온 고소득 IT 엔지니어와 기업가들이 모여 살고 있어서요. 자녀 교육열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 지역 가외 교사들은 시간당 보통 약 15만 원에서 30만 원을 받기 때문에요. 전업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면 연간 2억의 수입을 올리는 경우가 흔하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시점에서 앨리스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해럴드 헤르첸. 앨리스보다 23살이나 많았고 팔로알토에 살고 있던 남자였어요. 해럴드는 원래 독일 출신이었지만요. 캐나다 엘버타에서 자랐습니다. 1994년에는 기계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이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반도체 제조 장비 및 재료공학 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이 회사 장비 없이는 반도체를 못 만든다고 할 정도로 핵심 장비를 모두 만드는 유일무이한 그런 기업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한국 최고 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 미국의 인텔 등 전 세계 모든 반도체 대기업들이 어플라이드의 장비를 사서 반도체를 만들어요. 뭐 어찌됐든 이런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2009년에 블룸 에너지의 발명가로 채용됩니다. 그는 자신의 경력 동안 50개에서 60개 정도의 특허를 취득했다고 해요. 그는 여러 임대 부동산도 가지고 있었고요.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여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해럴드는 과거에 2번 결혼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두 번째 아내는 멜리사 유라는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멜리사는 2017년 6월 3일 56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검시관은 멜리사의 사인을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한 심정지라고 밝혔어요. 다만 이상한 건 그녀의 몸에는 여러 개의 멍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검시관은 그 멍들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어요. 이 헤럴드는 앨리스를 어떻게 언제 만났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멜리사가 사망한 지 약 2주 뒤 한 미술 전시회에서 앨리스를 처음 만났다고 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전혀 다른 말을 해요. 앨리스가 금전적인 만남을 하던 사람 종사자였고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2013년이나 2014년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 몇 년 동안 두 사람은 여러 차례 관계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해럴드의 말에 따르면 두 사람이 정말 연인처럼 만나기 시작한 건 멜리사가 세상을 떠난 뒤부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금전적 보상이 개입되지 않는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7년 10월 6일 멜리사가 사망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해럴드는 앨리스와 결혼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앨리스의 가족은 두 사람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2달 뒤 부부는 마운틴뷰의 라이트 애비뉴에 있는 한 아파트로 이사합니다.
그곳은 앨리스가 있던 써니베일에서 약 3마일 정도, 약 5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앨리스는 자신이 써니베일에서 이사했다는 사실조차 가족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헤럴드의 직업 때문에 부부는 정기적으로 대만을 오갔어요. 헤럴드는 며칠 동안 일을 했고 남은 시간은 두 사람이 함께 휴가처럼 보냈다고 해요. 겉으로 보면 평범한 부부의 해외 일정처럼 보였죠. 하지만 2019년 11월 그 여행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요. 이제부터는 앨리스가 사라진 날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다고 알려졌는지 하나씩 짚어볼게요. 2019년 11월 23일 앨리스 쿠와 남편 해럴드 해친스는 대만으로 향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12월 1일까지 머무는 것이었죠. 해럴드는 예정대로 캘리포니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앨리스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사라진 날은 11월 29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앨리스는 전화도 받지 않아요. 문자에도 답하지 않고 이메일에도 반응하지 않았죠. 그녀의 휴대폰과 노트북에는 아무런 활동이 없었어요. 금융 거래도 전혀 없었죠. 마치 어느 순간 세상에서 흔적이 끊긴 것처럼 말이죠. 12월 9일 앨리스의 남동생과 여동생은 써니벨 경찰에 앨리스가 사라졌다고 신고해요. 그런데 그때서야 그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앨리스가 이미 마운틴뷰로 이사했다는 사실이었어요. 가족들은 그녀의 새 아파트를 찾아갔고 그곳에서 앨리스의 차량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통해 또 다른 사실들을 듣게 되죠. 앨리스가 해럴드 헤르첸과 결혼했다는 이야기였어요. 이웃들은 부부가 돈 문제와 임신 문제를 두고 크게 다툰 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시선은 해럴드에게 향합니다. 아내가 갑자기 사라졌는데 해럴드는 왜 이렇게 조용했을까요? 해럴드는 앨리스의 실종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어요. 2019년 11월 29일 그와 앨리스는 줄리안 시의 한 호텔에 있었다고 해요. 오전쯤 두 사람은 렌트한 폭스바겐 차량을 타고 호텔을 떠납니다. 현지에서 고용한 남성이 당시 폭스바겐 차를 운전하고 있었다고 해요. 오후가 되자 세 사람은 타르코 국립공원에 도착했습니다. 타르코 국립공원은 대만 동부에 있는 곳이에요. 깎아지른 듯한 협곡과 대리석 절벽으로 유명한 곳이죠. 특히 타르코 협곡은 강물이 오랜 시간 바위를 깎아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약 6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후 부부와 운전자는 공원을 떠나 줄리안의 기차역으로 향합니다. 헤럴드의 말에 따르면 앨리스는 부모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 양미행 기차를 탈 예정이었다고 해요. 앨리스가 폭스바겐에서 내리자 운전자도 함께 내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기차역 안으로 함께 걸어 들어갔다고 해요. 헤럴드는 당시에는 그 장면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는 다르게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어요. 어쩌면 앨리스가 그 운전자와 함께 달아난 것일지도 모른다고요. 마치 두 사람이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려 했던 것처럼 보인다고 말입니다. 헤럴드는 또 11월 30일에 앨리스에게서 이메일을 받았다고 해요. 헤럴드가 말한 바로는 그 이메일이 앨리스에게서 온 마지막 연락이었습니다. 그 이메일에서 앨리스는 12월 1일로 예정되어 있던 출국 날짜를 언급하면서 자신의 귀국을 12월 7일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고 해요. 헤럴드는 즉시 항공편을 변경하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의 계획은 이랬어요. 자신은 예정대로 12월 1일에 캘리포니아로 돌아간다. 그리고 12월 7일에 다시 대만으로 간다. 그날 공항에서 앨리스를 만나 함께 캘리포니아로 돌아온다. 헤럴드는 12월 1일 혼자 대만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 다시 대만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공항에 앨리스는 없었어요. 다음 날인 12월 8일 헤럴드는 다시 캘리포니아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헤럴드가 아내의 실종에 대해 내놓은 이야기가 너무나 믿기 어려웠다는 점이에요. 대만 경찰은 헤럴드가 타르코 국립공원에서 앨리스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공원 일대를 전체 수색했어요. 하지만 앨리스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만 갔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28일
앨리스가 사라진 뒤 1년이 훌쩍 넘은 뒤 대만 형사국은 해럴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미국과 대만 사이에는 공식 외교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럴드는 대만으로 인도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미국에서라도 해럴드를 기소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어려웠습니다. 해럴드는 미국 시민이 아니라 캐나다 시민이었기 때문인데요. 해외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을 미국 정부가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연방법은 미국 시민에게만 적용됐습니다. 결국 해럴드는 가장 중요한 혐의로는 기소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앨리스의 가족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2021년 1월 12일 앨리스 쿠의 가족은 해럴드를 상대로 부당 사망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2025년 7월 18일 법원은 해럴드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앨리스의 가족은 2,360만 달러, 약 하나 353억 원을 배상을 받게 됐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중 몇 달 뒤 상황이 다시 바뀌기 시작했어요. 2025년 9월 11일 해럴드는 자신이 했던 모순된 증언들을 이유로 위증 혐의 7건으로 체포되고 기소됐습니다. 2026년 1월에는 보석으로 풀려났어요. 물론 위증 혐의로 유죄가 나온다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그는 2년에서 3년 이상 복역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해럴드에게는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이 혐의들이 이민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예를 들어 그가 대만으로 인도될 수 있는 국가로 추방될 가능성도 생길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지금도 해럴드는 여전히 형사사법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가장 이상하다고 느낀 부분들을 이야기해 볼 텐데요. 해럴드 헤르체는 지금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일부 존재해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앨리스 쿠가 실제로 사망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 어쩌면 그녀는 대만에서 다른 연인과 함께 스스로 사라진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대만과 미국의 수사당국은 다르게 보는 듯합니다. 그들은 해럴드가 앨리스를 살해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할권 문제 때문에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하지 못했을 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해럴드는 정말 앨리스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걸까? 이제부터는 그가 유죄라고 볼 수 있는 정황과 반대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정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죄를 의심하게 만드는 부분들입니다. 해럴드는 두 번째 아내 멜리사가 사망한 지 불과 2주 만에 앨리스와 연인 관계를 시작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멜리사는 몸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멍이 남아있는 상태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2019년 11월 29일 앨리스는 대만에서 해럴드와 함께 있던 중 사라졌습니다. 해럴드의 말에 따르면 그가 앨리스를 마지막으로 본 건 기차역 앞이었습니다. 앨리스가 부모님을 만나러 간다며 기차역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앨리스의 부모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앨리스는 자신들이 어디에 사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본 적도 없었어요. 여기서 좀 이해가 안 가죠? 당시 앨리스가 부모님의 집을 몰랐던 이유는 앨리스의 부모가 그때 당시 대만의 새 집으로 이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앨리스는 부모의 새 집 주소도 전혀 몰랐고요. 그 동네 지리도 전혀 몰랐던 거예요. 원래 앨리스 쿠의 부모님은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게토스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오랜 시간 거주했어요. 그러다 앨리스의 아버지가 전립선암을 진단을 받게 되면서 요양 및 치료를 위해 자녀들을 미국에 남겨둔 채 고향인 대만으로 급히 이주해 새 집을 구한 것이었죠. 게다가 앨리스는 호텔로 돌아가 자신의 짐을 챙기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부모는 딸이 남편과 대만 여행을 왔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해요. 자, 이제 두 번째, 부부가 렌트했던 폭스바겐 차량도 기차역으로 간 것이 아니라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두 사람의 휴대폰 신호 역시 호텔에서 잡힙니다. 그리고 해럴드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합니다. 앨리스가 그들이 고용한 운전기사와 함께 도망갔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이 말은 도저히 쉽게 믿기 어려워요.
앨리스가 처음 만난 남자에게 갑자기 강하게 끌려서 아무 계획도 없이 기차를 타고 떠났다는 이야기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리얼리티 쇼에서도 보기 힘든 정말 말도 안 되는 전개입니다. 해럴드는 또 11월 30일에 앨리스에게서 이메일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부모님 집으로 안전하게 잘 도착했다는 이메일이었어요. 그 이메일이 앨리스에게서 온 마지막 연락이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이메일의 IP 주소가 해럴드와 앨리스가 머물던 호텔에서 나온 것이었죠. 그 이메일에서 또 뿐만 아니라 앨리스는 12월 1일로 예정되어 있던 항공편을 12월 7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해럴드는 이전에도 앨리스가 대만에 더 오래 머문 적이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두 사람이 이전에 대만을 6번 갔고 그중 몇 번은 앨리스가 자신보다 더 오래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일도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앨리스가 가끔 더 머물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만 세관과 출입국 기록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기록상 앨리스가 혼자 대만에 남아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해럴드는 말한 대로 12월 7일에 대만으로 돌아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 앨리스에게 전화를 시도한 건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 먼 길을 다시 왔는데도 아내를 찾기 위해 별다른 의미 있는 행동을 하지는 않은 거죠. 전화 한 번뿐이 말이 되나요? 그리고 그대로 다시 캘리포니아로 돌아가 버렸어요. 해럴드는 앨리스의 남동생에게 그녀를 찾기 위해 상당한 돈을 썼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선서하고 진행된 증언에서는 사실상 앨리스를 찾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앨리스가 사라질 무렵 해럴드는 손이 부러지고 손목을 삐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손이 부러진 적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다간 나중에는 대만 여행 전에 혼자 있을 때 화가 나서 책장을 주먹으로 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2월 1일 캘리포니아에서 해럴드를 치료했던 의사는 다르게 증언합니다. 해럴드가 자신의 부상이 11월 29일에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민사 재판에서 해럴드는 또 다른 설명을 내놓는데요. 사실 손을 2번 다쳤다는 겁니다. 한 번은 책장을 쳤을 때였고 또 한 번은 대만에서 자전거 펌프로 자동차 타이어에 바람을 넣다가 다쳤다는 주장이었어요. 앨리스가 사라진 뒤 해럴드의 행동도 의심을 키웠습니다. 그는 곧바로 새로운 연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앨리스의 개인 물건들은 창고에 넣어버렸어요. 민사 재판에서 해럴드는 자신의 이야기 속 모순들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시적인 기억 상실증이 있었다고요. 이제 반대로 해럴드에게 유리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해럴드의 2번째 아내였던 멜리사의 죽음은 당국에 의해 의심스러운 사건으로 분류되지 않았어요. 56세라는 나이는 사망하기에는 다소 이른 나이일 수 있지만요.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멜리사는 관상동맥 질환도 앓고 있었어요. 또 2019년 11월 30일 앨리스 계정에서 보내진 수상한 이메일도 호텔에서 전송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앨리스가 직접 보내지 않았다고 단정할 순 없어요. 경찰은 부부가 렌트한 폭스바겐 차량도 수색했는데요. 하지만 그 안에서 살인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해럴드는 평생 동안 경제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원했다면 큰 문제 없이 앨리스와 이혼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혼에 들어가는 비용도 그의 전체 재산에 비하면 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굳이 아내를 죽일 만큼의 동기가 없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어요. 앨리스에게도 조금은 수상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결혼 사실을 가족에게 숨겼습니다. 새 주소도 물론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앨리스 같은 성향의 사람이었다면 새로운 누군가와 함께 갑자기 자취를 감췄을 가능성도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정황을 종합해 봤을 때 해럴드 헤르첸이 앨리스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까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 그가 유죄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날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물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요, 어디까지나 제 이론이고 제 의견입니다. 앨리스와 해럴드는 평범한 방식으로 시작된 그런 평범한 연인 관계는 아니었어요. 앨리스가 해럴드에게 끌린 이유는 그의 돈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해럴드는 앨리스의 외모에 끌렸을 겁니다. 앨리스에게는 자신만의 과외 앱을 만들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요. 해럴드는 그 앱 개발에 5만 달러, 하나 약 7,500만 원을 투자했어요. 하지만 그 앱이 벌어들인 수익은 고작 50달러, 약 7만 원 정도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마 돈 문제로 다퉜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아이를 갖는 문제를 두고도 갈등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2019년 11월 29일, 해럴드와 앨리스는 대만에서 렌트한 폭스바겐을 타고 타르코 국립공원으로 갔습니다. 제 생각엔 그들은 운전기사를 고용한 적이 없었을 겁니다. 운전기사 이야기는 해럴드가 나중에 만들어낸 말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원을 둘러보던 어느 순간 해럴드는 앨리스에게 화를 냈고 그녀를 공격했을 것입니다. 그의 손이 다친 이유도 바로 그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봅니다. 이 일이 처음부터 계획된 살인이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해럴드는 앨리스의 휴대폰을 챙겨야 한다는 생각은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 절대 쉽게 발견되지 않을 장소에 앨리스를 남겨두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타르코 국립공원은 워낙 넓고 사람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장소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해럴드는 앨리스가 왜 사라졌는지 설명하기 위한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앨리스의 계정으로 자기 자신에게 이메일을 보냈을 겁니다. 항공편을 12월 1일에서 12월 7일로 바꿔달라는 내용이었죠. 해럴드는 혼자 대만을 떠났어요. 캘리포니아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손 부상을 치료받기 위해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6일 뒤 다시 대만으로 돌아옵니다. 해럴드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행동을 했습니다. 다시 대만으로 돌아간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그는 그렇게 하는 편이 자신에게 더 유리해 보인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이렇게 보이도록요. 나는 아내를 만나러 다시 대만까지 갔다. 하지만 그녀가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다. 적어도 겉으로는 아내를 찾으려 노력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의도가 무엇이었든 해럴드는 다음 날 다시 캘리포니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다시는 대만에 가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해럴드의 선택은 아주 단순해 보였습니다. 그냥 자신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 그리고 앨리스의 실종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먼저 말하지 않는 것. 만약 앨리스의 가족들이 그녀를 찾기 시작하지 않았다면 수사는 시작조차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대로 묻혀버렸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해럴드에게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진술 녹취와 민사 재판이었습니다. 해럴드는 아마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수정헌법 제5조를 근거로 진술을 거부하면 형사사건에서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민사 재판에서는 그 선택이 좋게 보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배심원들은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결국 해럴드는 증언하기로 합니다. 나름 계산된 선택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그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그의 말은 여기저기서 엇갈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순된 진술들은 결국 위증 혐의로 이어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두고 완벽한 범죄라고 말합니다. 해럴드가 가장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봐요. 해럴드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저 운이 좋았던 것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앨리스의 흔적이 쉽게 발견되지 않게 만드는 데 성공했고 관할권 문제 덕분에 대만으로 넘겨지는 것도 피했습니다. 해럴드는 엔지니어였고 발명가였어요. 복잡한 문제를 계산하고 설계하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죠. 어쩌면 그는 이 사건 역시 치밀하게 설계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가 그 뒤에 내놓은 설명들은 너무나 허술했어요. 앞뒤가 맞지 않았고 중요한 순간마다 말이 바뀌었어요. 결국 이 사건에서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앨리스는 어디로 사라졌고 그리고 해럴드는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그 답은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상이 앨리스 쿵와 해럴드 헤르첸 사건에 대한 제 생각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곧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